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여야가 내일과 4일 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과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탄핵안을 둘러싼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감액 예산안과 탄핵안을 밀어붙이려는 야당과 이걸 각각 방탄 예산, 보복 탄핵이라 규정하고 맞서는 여당이 정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 오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만찬 회동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걸 또 거부했다네요. 자, 자세한 내용 잠시 후 2부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서 이야기 나눠보죠. 정관용의 시사본부 12월 첫날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이었죠. 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무죄였죠. 네, 이재명 대표는 지난 5년 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었죠. 이 기소 13개월 만에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증인의 말이 일부 위증이라는 점은 유죄로 인정이 되지만 이 대표에게 위증을 시킬 고의가 없었다면서 무죄를 판단한 겁니다. 이 대표는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했고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월요일 KBS 9시 뉴스 들어오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에서 과거 검사 자친 사건 때 누명을 썼다는 말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입니다.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KBS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은 통상적인 요청과 다르지 않고 자신이 필요한 증언을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제공한 것이 상식에 반하거나 방어권을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증언을 요청해 김 씨가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증을 했다고 인정한 김진성 씨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바로 이 무죄 판결에 민주당 의원들은 환호했고 국민의힘은 재판부 판결을 수긍하기는 어렵지만 존중한다 이렇게 밝혔죠. 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현 정권이 무너뜨린 사법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웠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고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위증한 사람은 유죄인데 그걸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단을 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판결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상식에 벗어난 판결이라며 결과에 반발하는 목소리 이어졌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은 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이렇게 한 줄 입장문 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당원 게시판 놓고 다툼이 더 커지고 있어요. 네,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친윤계 김민전 최고위원이 회의 공개 발언에서 이른바 팔동훈을 언급했습니다.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이 친한계 측에서 한동훈 동명이인이 8명이라 이렇게 해명한 걸 비꼰 건데요.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에서는 김민전 위원의 발언을 둘러싸고는 당직자 간의 설전이 이어졌고 이 회의 직후 한동훈 대표는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이 게시판 논란에 당대표를 흔들겠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며 반박에 나선 겁니다. 이 현장의 소리 11월 25일 월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시죠. 어떻게 팔 동원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한 대표 사퇴 촉구글 작성자를 고발 조치할 거란 기사도 봤다며 자신에게 온 사퇴 요구 문자도 같이 고발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까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한 대표가 이례적으로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당원 게시판 논란 등을 놓고 친윤계와 친한계 당직자들 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회의 직후 한 대표는 15분 가까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선 누구든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다며 이를 색출하라고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당대표인 저를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저는 그런 뻔한 의도에 말려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동안 대응을 자제해온 당 지도부 간 공개 충돌까지 빚어지며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내용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세 번째로 제2요구권을 행사했죠. 네, 원래는 11월 28일 목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달 10일에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26일 화요일입니다. KBS 9시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달 초 열린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거는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다 이 말입니다. 제2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곧바로 이를 제거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한 지 12일 만으로 취임 후 법안수 기준 25번째 제2요구권 행사입니다. 정부는 법안의 위헌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한 이른바 제3자 추천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원의 수장이 수사를 맡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 분리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또 그마저도 야당이 원하는 특검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무제한 거부할 수 있어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까지 갖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세 번째 재표결을 앞두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수배입니다. 지난 수요일 올겨울 첫눈이 내렸는데 전국 곳곳에 피해가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첫눈이 기록적인 눈이 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이 서울에는 11월 기준으로 117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에 한 18cm 넘게 내렸고요. 그러니까 11월 하루의 적설량으로는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이렇게 117년 만에 최대입니다. 11월 27일 수요일 KBS 9시 뉴스로 현장의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거대한 설원으로 변한 서울 광화문 일대. 쉴 틈 없이 쏟아지는 굵은 눈발은 우산에 그대로 쌓이고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로 몸을 감싸고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깁니다. 도로 곳곳엔 미처 치우지 못한 눈이 그대로입니다. 습도가 많은 눈이라서 되게 미끄러울 것 같아서 조심조심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중무장을 하고 언덕을 오르지 못한 차량은 결국 길을 다시 빠져나옵니다. 그치나 싶더니 다시 쏟아지는 굵은 눈발. 도로가 얼어붙자 차량 바퀴가 헛돌며 오도 가도 못합니다. 곳곳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차들이 도로에 멈춰서 있고 오르막길에선 차를 뒤에서 힘겹게 밀며 길을 겨우 빠져나갑니다. 제주도 중산간 도로도 온통 눈에 뒤덮였습니다. 경찰들이 교통 통제에 나서고 제설 작업이 분주히 이뤄지지만 많은 관광객의 발이 묶였습니다. 첫눈 오긴 왔는데 좋긴 좋은데 돌아가지를 못했어. 붙들렸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진 눈에 기온까지 낮아지면서 시민들은 몸을 더욱 움츠렸습니다.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눈도 오고 해가지고 좀 두꺼운 옷 입고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입어도 바람 많이 불어서 좀 추운 것 같아요. 서울엔 11월 기상 관측으로는 117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전국 곳곳엔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문제를 부실하게 감사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여권은 여기에 지금 반발하고 있죠. 네, 이틀 전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출석을 위해서 국회를 방문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했다. 정치적 탄핵이다. 이러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 몫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금요일 KBS 9시 뉴스로 뉴스 들어보실 텐데요. 이 보도 내용 안에 최재해 감사원장의 목소리입니다. 월요일 감사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예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꼽은 탄핵 사유는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와 자료 미제출, 국회 위증 등 3가지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언급한 탄핵 사유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 확인을 안 했다는 주장엔 최대한 조사했는데 연관성을 확인 못했다. 회의록 미제출에 대해선 공개되면 감사원 내 토론이 위축된다. 위증 주장에 대해선 위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탄핵안 통과로 최재해 감사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조은석, 김인회 감사위원이 차례로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무엇보다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의 공석으로 여야 3대3 구도가 돼 의결 자체가 쉽지 않은 식물 상태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 의혹,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북한 감시초소 철수 부실 검증 의혹 등을 감사 중입니다. 초유의 사태에 감사원 4급 이상 국과장들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노무현 정부 이후 임명된 역대 감사원장 5명은 정치적인 이유로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이 중단돼선 안 된다며 탄핵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이에 앞서서 민주당 등 야권은 이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수사한 검사들 국회 법사위로 불러서 탄핵소추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죠. 네, 나흘 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강백신 그리고 엄희준 이렇게 2명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개최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이 청문회는 이번 달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탄핵 청문 대상은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그리고 백현동 사건을 각각 수사한 검사들입니다. 여당은 검사 탄핵 청문회를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자 재판 방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24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조하늘 씨. 네, 휴일인 오늘은 어제보다 공기가 더 부드럽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1.6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으로 시작했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10도에서 15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평년 이맘때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10도, 대전과 강릉 13도, 전주 15도, 부산 16도로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평년 수준을 더 크게 웃돌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화요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르락 내리락하는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경기 남부 내륙을 제외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북부,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5mm 안팎으로 비의 양은 적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여전히 쌓인 눈이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며 곳곳에 빙판길 많으니까요. 낙상사고에 계속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9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영하권의 추위는 가셨지만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또 요란한 첫눈이 며칠 동안 계속된 만큼 도로 살얼음이 생기기 쉬운 교량과 고가도로 또 터널 입출입구 등을 지나실 땐 더욱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시간 들어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가 부쩍 길어졌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당진 부근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한 번에 15km 구간이 또 화성과 매송, 일찍에서 금천까지도 차가 늘어 있고요. 경부선 서울 방향도 신탄진과 옥산에서 청주 사이 안성 부근으로 모두 16km 구간 막혀 있고 수도권 진입해선 수원과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도 더딥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 송내를 중심으로 양방향 정체인데 판교에서 일산 쪽은 이후로도 노오지 분기점 5차로에 고장난 화물차 처리 여파 계양부터 3km 구간에서 받고 있고요. 경인선 서울 쪽 신월 3차로와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월계 1교 부근 3차로의 사고 처리 여파도 각각 뒤로 크게 받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국제뉴스 정리하는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서울신문의 송현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의 인선이 계속 논란인데 이번에는 주 프랑스 미국 대사가 문제라고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조금 전에 주 프랑스 대사 후보로 자신의 사돈인 부동산 개발업자 찰스 쿠슈너를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찰스 쿠슈너는 트럼프 당선인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그러니까 트럼프 장녀인 이방카의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고요. 찰스 쿠슈너는 이제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의 생존자 2세고 부친의 아파트 사업을 함께 하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배경이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만 문제는 찰스 쿠슈너의 전과들인데 탈세나 불법 선거자금 제공, 증인 매수, 거짓 증언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되면서 2004년에 유죄를 인정받았고요.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형을 산 적이 있는 거고요. 대사 인증권을 가진 연방 상원의 검증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도 이런 실형 전과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1기 임기 당시에 이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측근을 포함해서 약 26명을 사면을 했었는데 여기에 찰스 쿠슈너도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측근들을 비호하고 요직에 앉히고 있다라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네, 어쨌든 참 논란은 많습니다만 트럼프 2기 내각 인선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좀 총정리해 볼까요? 어떤 인물들로 구성됐는지? 네, 대선 승리 17일 만에 정부 15개부터 장관의 인선을 이제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사 키워드는 충성심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에 토를 달지 않으면서 자신의 색깔과 맞는 그런 강경파들을 요직에 앉혔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히 살펴보면 매트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는 성매매 의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퇴를 했고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역시 성추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양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15개부터 장관 중에 흑인으로는 스콧 터너 주택도시 개발장관 지명자가 유일하고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라틴계고 나머지는 모두 백인입니다. 성별로 봤을 땐 남성이 10명, 여성이 5명이고 동성애자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공화당 내각에서 첫 성소수자 강요가 될 전망입니다. 나이로 보면은 과거 내각에 비해서 상당히 젊어졌죠? 네, 제이디 벤스 부통령 당선인부터가 일단 1984년생으로 올해 40살이고요. 국방장관 지명자는 44살, 그리고 농무장관 지명자는 48살, 또 트럼프 당선 1등 공신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그나마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해서 50대 초반입니다.
트럼프 내각의 실세로 꼽히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젊은 인재들을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 진행자를 포함해서 TV로 얼굴이 알려진 인물들도 대거 기용이 됐다는 게 이번 인선의 이제 특징으로 꼽힙니다. 새 법무장관 지명자나 국방장관, 교통장관 지명자 모두 폭스뉴스 관련 출신 인물들이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 본인이 TV쇼에 굉장히 익숙한 인물이고 또 TV나 미디어 영향력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의제를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는 동시에 이제 자신에게 비판적인 그런 매체로부터 방어를 잘 할 수 있도록 언론, 특히 방송 쪽 인물을 대거 기용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각종 사법 리스크도 완전히 벗어났죠? 네, 2020년 대선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에 대해서 특검을 진행해왔던 잭 스미스 법무부 특검이 이 기소를 기각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을 했고요.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지난달 25일에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건 역시 법원에서 곧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미스 특검이 공소기각을 요청한 이유는 간단한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재임 중인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라는 미국 법무부의 정책 때문입니다. 결국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취임 전에 사법 리스크의 족쇄를 사실상 완전히 떨쳐낼 수 있게 됐고요. 형사 기소된 사건이 2개 더 있는데 이 성인 배우와의 성관계 폭로 입막음을 위해서 회사 돈을 끌어다는 사건. 이건 지난 5월에 배심원단 유죄 판결까지 나왔던 사건인데 형량 선고 공판이 계속 미뤄지면서 연기가 되고 있고요. 이것도 공소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현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교수는 사법 리스크 족쇄를 다 풀어버리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에 관련해서 미국에는 법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 트럼프는 그런 것도 피할 수 있는 능력 면에서는 슈퍼맨 같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지금 우리 한국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아닙니까? 이 보편적 관세 20%를 부과 실제로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정확히 어느 정도 줄어든다고 예상됩니까? 네, 지난달 30일에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이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보편 관세 공약이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살펴본 보고서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인 관세를 한국에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최대 19%의 영업이익 감소가 발생한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 체결 이후에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당선인이 돌아오게 되면 이런 협정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관세 정책으로만 보면 한국보다는 캐나다, 멕시코, 유럽, 영국 이런 국가들의 발등이 이제 불에 떨어진 건 맞지만 한국은 또 반도체법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랑 얽힌 게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것처럼 우리보다 급한 게 멕시코, 캐나다 같은 나라들인데 캐나다 총리가 그래서 불이 나게 미국으로 달려가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죠?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5일에 트럼프 당선인이 이런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어요. 내년 1월 22일 이제 취임한 날이죠. 첫 행정명령 중에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할 것이다. 이런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5% 관세의 기한은 펜타닐 같은 마약과 이민자 유입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다. 라고 못을 박았고 특히 중국에는 다른 추가 관세에 더해서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라면서 그 이유로 마약을 언급을 했거든요. 이게 중국 마약이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중국이나 멕시코에 대한 관세 폭탄은 사실 예고가 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우방인 캐나다까지 이 명단에 들어가면서 이 무역 전쟁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 캐나다가 이번 관세 폭탄 명단에 들어간 게 미국의 무역 수지와 연관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나 중국, 캐나다가 올해 9월까지 미국 수입품의 42%를 차지하는 3대 대미 수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는 미국의 자국산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보다는 이 손익관점이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득실을 위해서라면 이 캐나다 같은 동맹도 압박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 해석이 됐고요. 예. 그래서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특별같이 미국으로 달려가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거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트루도 총리가 한마디로 트럼프 당선인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트루도 총리가 지난달 25일에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유배 나왔을 때도 곧바로 전화를 걸어서 트럼프한테 이제 해명을 했다고 해요. 뭐 예컨대 마약 밀수도 이제 멕시코랑 비교할 수준이 안 되고 캐나다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는 불법 입국자도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트루도 이 캐나다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의 관계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예컨대 트루도 총리가 트럼프 일기 때 나토 정상회의 갔다가 트럼프 뒷담화를 하는 영상이 공개돼서 외교적으로 이제 파장이 있었던 그런 장면들 기억하실 겁니다. 맞아요. 당시에 트루도 총리가 트럼프에게 위선자라고 비판했던 영상인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고 여기에 엄연히 우방국인 캐나다한테 이 관세 폭탄을 던지겠다고 위협하니까 이 트루도 총리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수밖에 없고 지금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자국 내에서도 그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더 아마 이제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제 트럼프의 자택으로 직접 방문을 했고 이번 일정이 사실은 공식적인 일정도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번 회동 자체는 나름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게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SNS에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마약을 끊어내는 데 있어서 미국과 협력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고 굉장히 생산적인 회동이었다 이런 후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중동 소식으로 가서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가 휴전 협상을 완료했다라고 발표가 났는데 근데도 전투가 계속 이어진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지난달 27일에 분명히 양측이 60일간 임시 휴전한 것을 합의했다는 보도가 많이 쏟아졌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 공습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휴전 바로 다음 날에 그러니까 지난달 28일에 레바논 남부를 공습을 했고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공습 타깃이 헤즈볼라의 중거리 로켓 보관 시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지난달 30일에도 이스라엘군이 시리아와 레바논 국경지대에 있는 이 헤즈볼라 군사 시설을 이제 타격을 했습니다. 이 휴전 협상 이후에도 공습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쟁 때문에 보금자리를 떠났다가 휴전 협상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현지인들도 중간에 지금 발이 묶여져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양측은 서로 상대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헤즈볼라가 휴전 협정을 위반하고 시리아에서 레바논으로 이제 무기를 밀수하고 있다. 휴전 협정 이후에도 무기를 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을 지키지 않고 민간인을 상대로 공습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휴전이 아니네요, 사실상. 네. 또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지금 식량 위기가 엄청나다면서요? 네, 지난달 29일에 가자지구 중부의 한 빵집 밖에 이제 줄을 서 있던 팔레스타인 10대 소녀 2명과 50대 여성 1명이 압사했다는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가자 중부 데이르 알 발라흐에 있는 빵집들이 지난주에는 이제 밀가루 부족이 너무 심해서 문을 닫았다가 그 사고가 난 당일에 소량의 이 밀가루 재고로 빵을 만들어서 내놨는데 굶주림에 지쳐있던 가자지구 사람들이 빵집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많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빵을 사려고 그 사이에 있던 10대 2명과 50대 1명이 압사가 된 건데 당시 현장 모습을 담은 영상을 봤는데 정말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쏟아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상태였고 정말 또 다른 전쟁터가 아닌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초에도 가자 정부의 한 빵집 앞에서 빵을 사려고 줄을 서 있던 여성 3명이 총격을 받고 사망한 일도 있었는데요. 현재 UN 구호단체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자지구 난민들이 하루에 한 끼를 간신히 먹을 정도로 식량 위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호품이 약탈되는 사건도 계속 이어진다고요. 네, UN 팔레스타인 난민구호 기구가 지난달 18일에 이스라엘군 지시에 따라서 이동하다가 이제 구호트럭
9대 가운데 약 100대 정도가 약탈을 당했고요. 약탈자들은 구호트럭 운전자들에게 이제 총기로 위협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유엔 난민구호 기구는 이 즉각적인 개입이 없다면 식량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생존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200만 명의 삶이 위태로워질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뭐 한동안 잠잠했던 시리아 반군도 다시 움직인다고요? 네, 시리아 반군이 지난달 30일에 제2도시인 알레포의 북부 대부분을 장악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반군 세력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게 하야트 타흐리르 알잠이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HTS로 주로 표기를 하고 있고요. 이 HTS가 튀르키예 지원을 받는 반정부 소규모 무장 조직과 합세를 하면서 지난 27일에 북서부에서 대규모 공세에 나선 지 사흘 만에 이제 알레포 북부 대부분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정부 기관과 교도소 같은 이제 알레포시 대부분에 이어서 국제공항까지 장악을 했고요. 마을도 수십 개를 점령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시리아 정부군은 이날 성명에서 테러리스트의 수가 많고 전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이 군대는 민간인과 군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반격에 대비하기 위해 방어선 강화를 목표로 병력을 재배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2016년에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이 반군을 몰아내긴 했었는데 반군의 알레포 진입을 공식으로 인정한 건 8년 만에 처음이고요. 그리고 2020년 이후에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이 시리아 내전의 전선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군요. 참, 네. 여기까지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남북의 창 코너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러시아의 그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지난 11월 29일 북한을 공식 방문했는데 아니 전쟁 중인 국방장관이 이렇게 다른 나라 가도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이 벨로우소프란 사람이 좀 특이한데요. 군인이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인데 군인이 아니고요. 예.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시 경제로 전환한 상황을 상징하는 인물이 이 사람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러시아의 뭐 경제가 화랑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시 경제의 거품이거든요. 예. 근데 조금 흥미로운 게 지난번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여기 왔었죠. 우리나라에. 예. 그리고 지금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에 갔단 말이에요. 예. 그 말씀드린 대로 전쟁 중에 이 국방을 총관리하는 이 총수가 자리 비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양측이 나란히 여기 왔거든요. 예. 거기다 이제 가을에는 라스푸티차라고 그래서 진흙탕으로 전쟁이 어렵고 이제 동장군이라고 하는 이제 추위가 오니까 전쟁이 또 어렵거든요. 그런데 전투는 격화되고 있어요. 그 이 양쪽 수장은 국방수장은 평양과 서울을 나란히 찾았고,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1월 20일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입버릇처럼 뭐 24시간 안에 러우 전쟁 끝낸다. 강제로 끝내는 게 아니라 강제로 휴전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휴전되면 우리도 휴전한 그 시각에 이 MDL 이 군사분계선이 그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면 어찌됐건 휴전이 될 거라고 거의 기정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어려운 가을 겨울인데 전투는 더 격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외부 지원은 지금 절실하거든요. 외부 지원. 예. 그러니까 양측이 나란히 서울과 북한을 찾은 이게 사실 좀 슬픈 얘기죠. 왜냐하면 뭐 이 유럽이 원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냉전 끝나고 나서 이제 군수공업을 줄였거든요. 근데 이제 남북한은 뭐 1953년 이후로 뭐 매일 전면전을 준비해왔으니까 예. 군수보급이 가장 잘 되는 체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란히 여기를 찾았다고 봐야죠. 북한이 뭐 러시아 국방장관한테는 환영 행사도 열고 아주 융숭하게 그 대접을 했다면서요? 예, 뭐 저녁에 공연도 하고 일개
일개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연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오랜 시간 환담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김정은 입에서 나온 얘기 중에 특이한 게 이 러시아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영토 완정이 북한이 우리한테 쓰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되면 남한을 점령해서 장악하겠다. 이게 영토 완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토 완정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지금 러시아가 이 남부 회랑,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잇는 남부 회랑을 남한 면적 정도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걸 이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네, 이런 의미의 얘기를 나눴다고 봐야겠죠. 근데 불과 일주일 전에 러시아의 그 고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도 북한을 찾았는데 이건 또 뭘까요? 고즐로프 장관도 김정은을 만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천연자원부면은 사실 러시아가 이 산업 기반은 취약하고 천연자원 팔아서 먹을 거 사가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연자원부 장관이 왔다는 얘기는 북한이 이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석유거든요. 에너지. 에너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3대 수출품이 뭐냐면은 이제 에너지, 지하자원, 천연자원, 그 다음에 밀가루, 식량이거든요. 그 다음에 비료도 수출국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요 정도만 줘도 뭐 북한 경제가 회생은 안 되지만 숨통은 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러 경제 공동위원회에 와서는 그런 어떤 실리적, 실용적 어떤 접근을 이제 논의했다면, 예. 이제 그러면 또 올 필요가 없거든요. 양측 관계 과시할 것 정도면. 그 국방장관이 왔다는 얘기는 군수 분야에서 뭔가 긴밀한 김정은을 직접 만나고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는 중요한 건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게 추가 파병 내지는 추가 대규모 군수 지원이 아니겠느냐. 예. 왜냐하면 내년 1월 20일까지 이제 전투가 격화되니까요. 예. 그리고 아직 북한군의 전면적인 전투 참여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전투 참여를 하게 되면 대규모 전사 내지는 사상자가 발생이 불가피하고 러시아가 하루 약 한 1,200명 정도 병력 손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특히 이제 북한군 추가 파병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이 뭐 밀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예상컨대는 북한은 러시아한테 추가 파병하고 무기도 더 보내고 대신에 러시아는 북한한테 에너지도 주고 식량도 주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제 거기서 안 끝나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노림수는 북한 인민군, 북한군 재래식 전력이 현대화거든요. 예. 뭐 핵추진 잠수함, ICBM, 정찰위성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뭐 미국이나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러시아의 전략적 판단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고요. 오히려 이제 전투기 부품이나 북한 공군 현대화, 그다음에 인민군 뭐 탱크, 장갑차 야포 이런 거 뭐 합금 기술이나 뭐 정밀대 형상 이런 건 도와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받을 게 사실은 뭐 김정은이 받으려는 위시리스트는 뭐 한이 없겠죠. 예. 그러니까 서로 뭘 원하고 뭘 줄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그런 긴밀한 회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리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다면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영토를 일단 잠정적으로 포기하고라도 휴전 협상할 수 있다는 발언을 최초로 내놨죠. 이게 다 트럼프 당선 이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푸틴도 이 휴전할 수 있다는 얘기 했거든요. 네. 이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점령지에서 본인들이 점령지는 가지고 휴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그렇죠. 근데 젤렌스키의 얘기는 뭐냐면 나토 헌장에 따르면 분쟁 중인 국가는 나토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한 분쟁 상태가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세운 게 만일에 점령지를 포기하면 이 점령지에 대한 분쟁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점령지를 제외하고는 나토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젤렌스키는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포기할 테니.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미일 동맹 체제에서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북방 사계도서 여기에는 그 주일 미군의 보호 범위에 안 들어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제 그 영토를 포기할 테니까 예. 나토 가입만 시켜달라 이제 이런 취지인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전제 조건을 내거는 게 나토 가입 철회거든요. 절대 불가죠. 그러니까 영토를 점령을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아니다 나토 가입하면 계속 전쟁하겠다. 그럼 이제 가입은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뭐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그러면 그 다음 북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처럼 불안정한 휴전은 가능해도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려면은 정전협정으로는 끝나는 게 아니고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싸움이 원인이 되는 영토 규정을 해야 되는 거고 포로 교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하고 관계 개선책 이런 모든 게 들어가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되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이게 평화협정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지금으로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휴전, 불안정한 휴전 내지는 강제 휴전이 유일한데 방안이. 그러면 이제 안보 리스크는 계속 되니까 군수 보급 기지로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은 이제 러시아가 계속 재인식할 거고요. 계속 이어진다. 그렇죠. 그러나 군사 분야를 제외하면은 북한은 러시아한테 줄 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유럽으로 가는 출구가 막힌 푸틴은 신동방 정책, 동방에서 동쪽에서 시베리아 극동 태평양 쪽에서 미래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또 북한은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둘 다 필요한 두 개의 한반도 정책. 이게 아마 전쟁이 끝나면 왜냐하면 북한만 붙잡아갖고 러시아 미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북한도 필요하고 우리 한국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런데 한국과 북한은 서로 지금 적대 관계고 참 애매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러시아 예를 들면 2021년 코로나 때 북러 러북 교역이 4만 불 규모였거든요. 개인 간 거래도 안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는 260억, 70억 불 됐거든요. 우리로 인해서 러시아는 뭐 오죽하면 초코파이하고 도시락면이 러시아 국민 음식이겠습니까? 현대자동차. 그리고 우리 뭐 미사일 뭐 그제 개발한 엘셈 이런 것들의 상당수의 기술이 러시아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사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러우 전쟁 풍선 효과로 이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이 이제 부각되면서 이제 남북러 관계가 꼬이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봐야죠. 뭐 꼬였지만 우리 국익의 기본을 입장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절대 그냥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하죠. 북한 견제 차원에서라도 말이죠.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 때문에 중국과 수교, 소련과 수교하면서 한국 경제가 상당히 성장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보면 국제지선은 선악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백미연이 부르는 눈이 내리면 잠깐 듣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